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단원 5단원은 원래 선생님이 기말고사에 그 출제 범위에 넣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회운동 같은 경우에는 2015 교육과정 이거 새 2015 교육과정 그 교과서잖아. 그래서 사회운동이 그 파트가 추가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 중에 계속해서 교과서 이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이 범위 전체를 다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이 5단원 전체 교과서 모두 다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눈여겨보시고요. 이 부분은 특히 선생님이 그냥 건너뛰려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내신 문제를 내신형으로 낸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게 낼 수 있죠. 지엽적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운 부분이지만 그 내용보다는 꼼꼼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반복해서 정독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니까 정독해서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도표 통계 분석 문제가 출제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사회변동을 어떻게 이해할까? 사회변동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회변동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거,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었다고 했죠. 그 부분이 물질 문화에서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 비물질적인 거는 이제 사람의 관념, 종교, 정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사회 변동이다라고 합니다. 뭐 사회가 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예전 그 전에 그 우리 사회 그 문화의 특징 중에 전체성이라고 하는 단어 배웠었죠. 한 영역이 변하면 다른 영역도 연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론적 관점을 갖고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옛날에 잠깐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부분 보면은 쉬운 내용이야.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과서 172페이지 이 부분인데 밑에 그림들도 나오고 뭐 그런 거 그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거 그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172페이지.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이제 수능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회 변동의 방향에 관한 관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전 시간에 온라인 클래스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화론, 순환론 이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화론과 순환론 또 종속이론까지 다뤘는데 이 종속이론은 아마 2015 개정 교육과정 되면서 내용이 빠졌어.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플러스해서 시험 문제 범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사회 변동에 관한 구조적 관점을 보는데 사회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는 사회 전체 틀을 바라본다는 거야. 사회 전체의 틀, 이 사회 변동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능론은 여러분들 기능론은 사회 변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원래 조화와 안정 균형을 이루면서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변화하냐? 그 사회의 부분이나 전체가 그 잠깐 삐끗하거나 뭐 우리가 뭐 감기에 걸리고 우리 몸이 감기에 걸리고 잠깐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다시 원래대로의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 변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기능론이 바라보는 사회 변동은요, 점진적인 사회 변동, 서서히 일어나는 사회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고, 근데 이제 비판적인 거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사회가 뭐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서 확 변하는 그러한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은 사회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왜 사회가 변화하냐면 강자가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사회 구조다라고 바라보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피지배층, 사회적 약자는 굉장히 불만이 있겠죠. 사회적 강자, 가진 자들에 대해서, 지배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이 바라보는 사회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쉽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뭐 유기적으로 협동도 하고 원활하게 잘 각자의 역할에서 잘 기능을 수행해서 조화와 안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협력과 안정을 경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그러한 비판점이 갈등론이 바라보는 사회 변동에 관한 구조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주제 폐지, 호주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남자의 성을 따르는 그러한 가족 제도죠. 근데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언제 폐지가 됐냐면, 여러분들 17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이제 호주제 폐지 국회가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고, 이것이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호주제가 폐지된 민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이러한 관점, 기능론적 관점을 가진 갑은 그러니까 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은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갈등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을은 남성이 지배하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이 투쟁해서 얻은 투쟁의 결과물이 바로 호주제 폐지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관점 차이, 17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진화론과 순환론 173페이지 밑에 부분과 174페이지 그 자료 속으로 이 진화론, 순환론 주장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학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교과서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운동은 사회변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177페이지. 사회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변동이 일어나겠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그래도 발전한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운동을 한 거죠.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 변동을 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이 다수가 참여를 하고 이 다수가 자발적이고 집단적으로 벌이는 운동이 바로 사회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비정부기구는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정부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나서는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여러분들 177페이지 그 부분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민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우리 3.1운동, 민주화운동은 여러분들 177페이지 밑에 부분 4.19 혁명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말에 나타난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의 사례죠. 그리고 각종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의 특징은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고 그 활동 방식이 정당하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어떤 이념, 어떤 걸 추구하는 이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적인 조직이 있다.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사회운동의 의의는 사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나가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2015 교과서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 추가됐으니까 중요하겠죠?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는 없고 모의고사로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 잘 찾아서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통계 분석 문제가 가장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운동의 역할과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좋겠죠. 내신으로. 그래서 한번 보죠. 사회운동의 역할은 일단 당연히 사회변동을 유발하겠죠. 사회변동을 시키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건 급격한 사회변동을 못하는 사회운동이 또 있어. 그것은 이제 사회변동의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변동을 너무 개혁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사회운동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사회운동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적 사회운동, 그 다음에 혁명적 사회운동, 그리고 복고적 사회운동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고 또 보수주의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종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개혁적 사회운동, 개혁주의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기존 사회 질서에 만족을 하는데 어떤 개혁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 질서에 만족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이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체계의 일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개혁적 사회 운동이다. 개혁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사례는 사형제 폐지, 그치? 그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 운동. 이게 줄이 바뀌어졌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혁명적 사회운동, 급직적 혁명운동은 말 그대로 사회를 다 뒤집어 엎는 거지.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기존 사회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아주 급진적인 변동을 추구하는 거. 그치? 그리고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 배웠었죠. 1학년 때 프랑스 혁명,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는 거. 그래서 루이 16세 그 단두대에 처형을 시켰죠.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고적 사회운동, 반동적 사회운동은 오히려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 유형으로 되돌아가려는 거죠. 기존 사회에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하면서 기존 구성원이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기 쉬운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178페이지 자료 1번하고 자료 1번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근데 자료 2번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 산업혁명 시대 때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니까 사람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치?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됐을 때 그걸 또 반대하는 운동,
이것은 오히려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죠. 과거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78페이지 교과서 여러분들 부분 읽어보세요. 절대 왕정의 개념이 나오죠. 왕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형태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나오고요. 178페이지에 사회운동과 사회변동의 관계에 대한 탐구활동 이 사례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운동은 여러분들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저항하려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고 그치 지금 변화를 못하게 하는 변화에 저항하려는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 흥성대원군이 했던 그 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를 현재를 유지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에 저항하는 운동이 바로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그 운동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교과서 178페이지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180페이지 보면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을 보는데 이거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마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되어서 살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이 공동체처럼 서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면서 통합되는 현상이 바로 세계화다. 배경은 정보통신이 발달했고 교통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무역기구 WTO가 나오는데 교과서 180페이지 자료 속으로 이제 WTO의 출범과 세계화인데 세계무역기구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추진하고 감시하는 국제기구다. 그러니까 세계의 무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구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180페이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적 범위와 규모로 활동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활동 범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며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영업점 또는 생산 거점을 두어 초국적 기업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업을 말하는 거지. 뭐 생각은 갑자기 안 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금융 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튼 그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 한다라는 거. 세계화의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뭐 국제경제 활성화, 활발한 문화교류, 보편적인 가치 확산, 세계적 차원의 협력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부정적인 영향은 경쟁이 확대되면 기업이 도태할 수 있고 국내에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양극화 현상, 그쵸?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적. 아무래도 강대국이 무역에서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소국의 문화가 훼손될 수 있고요. 또 강대국 중심의 문화의 획일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다 보면 주권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그냥 서술형으로 쓰세요 하고 좀 길게 쓰는 걸로 한번 선생님이 출제를 하면 이 네 가지 사항 또는 부정적 영향 쓰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사항 여러분들 암기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암기해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세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은 여러분들 18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탐구활동 사례가 나오는데 자료 1번 그쵸?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자료 2번은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따른 대응 방안, 경제적인 측면, 개인은 경쟁력을 높인다, 그치? 기업은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본인이 잘하는 그런 산업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국가와 정부는
정책 및 제도를 통해서 민간을 지원하고 빈부격차가 생기는 곳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화적 측면은 여러분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잖아. 그 태도를 지켜야 된다. 지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문화도 존중하고 다른 문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치?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 그치? 오히려 다른 나라하고 강대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문화를 접하다 보면 우리 문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래 문화의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고요.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 인류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인간의 존엄성,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뭐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183페이지죠, 여러분들. 정보화의 의미와 양상,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정보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정보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온라인 클래스의 영상, 다른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사회가 정보사회고요. 정보화라고 하는 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현상.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83페이지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자료 속으로 사례가 나오는데 이 부분 읽어보세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니까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전자기기라든지 선생님 집에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할 수 있잖아. 그 온수 매트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근데 그 온수 매트도 스마트폰 어플로 연결돼 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더라고. 경동나비엔 건데 아무튼 사물이 인터넷망으로 들어오는 사물 인터넷 이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화의 영향. 정보화가 되면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좋은 점, 그 다음에 나쁜 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선생님이 정보화에 대해서 별도의 그 영상을 통해서 지난 그 수업 시간에 정보화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기능론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기능론은 여러분들 정보에 대해서 그래도 순기능을 강조를 했고요. 갈등론에서는 오히려 강자들이, 지배층들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정보 격차가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영향은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재택근무가 실현이 되니까 노동 환경이 개선이 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할 때 재택근무 하는데 집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편해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산된다. 그치? 정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잖아. 다양한 소비자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굉장히 다품종, 종류가 많고 적게 만들어야겠죠. 그 대신 종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국민이 정치 과정에 그치? 정보와 전자정부, 전자투표 이런 걸 하면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대의 민주정치를 하는 거잖아. 근데 정보화를 하다 보면 정보화가 되면 그 옛날에 그 아테네 고대 그 폴리스 민주정치처럼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숙제가 많죠.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뭐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정보를 공유한다. 권위주의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 그렇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문화 교류의 폭을 확대한다라는 거. 부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특정 권력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다. 오히려 그걸 그 국가나 특정 권력이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러면서 사회생활 침해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가상공간을 통한 간접적인 이런 가상공간 세계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보다 오히려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형식적이고 피상적일 수 있다, 인간관계가.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 접근 능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다 보면 오히려 정보 격차가 이어지고, 또 가진 자들, 지배층들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인간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되기도 하는 거, 인간이 수단화되는 거,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정보에 따른 대응 방안은 사회적 차원,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의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 활용 방법을 교육시켜야 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겠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공간,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윤리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자세를 함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84페이지, 185페이지 이 부분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185페이지 내 손으로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10가지 방법,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사항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또 몇 가지 써봐라 이렇게 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념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여러분들 교과서 188페이지죠.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야.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뭐였는데 출산율이 지금은 1도 안 된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상 애는 없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 인구라고 하거든요. 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일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고령화의 단계가 나오는데,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 단계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안 낳고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니까. 애 낳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영어 유치원이라도 한번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 꿰지는 건 우습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애도 꼭 낳아야 되냐? 애 없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거나 출산을 꺼리는 거, 예전에는 필수였지만 지금은 선택사항이다, 비혼주의 하는 사람도 많죠. 비혼식도 하고, 그치? 비혼식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돈이 없고 사람들이, 주거 비용 상승, 집값
집값이 집 구하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젊은 세대의 결혼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이 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래 산다, 오히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됐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생산 가능 인구는 여러분들 15세에서 64세라고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인구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산 활동이 감소가 되면 국민 경제가 안 좋아지겠지. 그리고 인구 정체와 감소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그러면서 생산 활동을 감소시켜서 실업난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65세 돼가지고 노인 됐는데 일자리가 없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런 사람 되게 많대.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뭐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뭐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청장년층에게 부담된다. 세대 간 갈등이 발생. 예를 들면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고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왜 노인들한테 그런 걸 혜택을 줘야 되냐. 그렇게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그런 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면 그 부담은 누가 하냐. 젊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혐오하고 어르신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회의 그 모습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씁쓸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189페이지 그 탐구 활동이 아주 자세하게 그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189페이지 탐구 활동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저출산 고령화의 대응 방안 여러분들 교과서 190페이지 세계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가 세계화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죠.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왜 저출산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산 보조금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설학대. 그치?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돈이 없어서 못 키우고 또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를 맡길 그런 어린이집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젊은이들이 애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출산과 양육에 관한 개인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부장제적인 가족 문화를 개선해야 되고 여성이 이제 출산과 양육에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양성평등을 더욱더 실현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가사나 양육 활동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힘들대요. 그 선생님도 집에서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든데 집안일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에 맞는 평가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고령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대처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라고 다 일을 못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사회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아주 우수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숙련된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래서 뭐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 뭐 이런 보험, 이런 복지제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병역 자원 감소, 군인들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학령 인구, 학생들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상황에 맞는 그런 그 정책을 필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 부분은 190페이지와 191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특히 190페이지 저출산의 대응 방안 탐구 활동 있죠.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는지, 프랑스의 이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속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의 활력을 위한 방안, 이 부분 191페이지 자료 속으로 신문 내용인데, 신문 내용 인용한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193페이지죠.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지구촌이니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접촉하고 그러면서 지금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주의가 좀 강하잖아. 근데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1990년대부터 이제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노동력의 이동이 특히 활발해지면서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즉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니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언어 학습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그 외국인 범죄 문제, 그리고 문화가 다르면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 대응 방안은 여러분들 195페이지 보면 다문화 사회 대응 방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교과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아주 쉬운 부분이 상식적인 거, 다양한 관용을 가져야 된다,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 배려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아주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96페이지에 보면 그 동아주의, 그다음에 다문화주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 할 때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이 있는데, 이거 용광로 이론이 동아주의로, 샐러드볼 이론이 다문화주의로 연결 지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동아주의는 뭐냐? 사회가 동질적이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의 소수 문화를 그 사회의 주류 문화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 동아주의고요. 다문화주의는 그 다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문화를 뭐 이렇게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자체를 존중해서 그 문화 차이를 고려해서 그 사람들 사회적 사회적 소수자, 아무튼 그 문화적으로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그런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다양성 존중을 지향하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샐러드볼 이론이죠. 그래서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용광로 이론은 프랑스에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샐러드볼 이론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여러분들이 교과서 196페이지 이렇게 공부해보자 1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거기 뭐 요약해보자고 했는데 요약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198페이지에 보면 환경 문제가 가장 크겠죠. 뭐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도 전 지구적 문제고, 그래서 환경 문제를 보자면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 사막화, 열대 우림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지구온난화 사막화 열대림 파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별 내용 없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기타의 황사 및 미세먼지 이거 문제지, 그치? 토양 오염, 물 부족, 핵 발전 이런 것도 문제인데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문제지.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또 다른 또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대응책은 국제연합,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노력과 개별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과서 198페이지 자료 속으로의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 내용 국제연합에서 했던 노력이거든요. 이거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탐구활동,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자원 문제, 그치? 자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무튼 자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읽으면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쟁과 테러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국가끼리 싸우는 거지, 전면적으로. 테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그 일부 지역에 위해를 가하면서 뭐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가 테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00페이지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내용과 여러분들 그 200페이지, 201페이지 밑에 부분 신문에서 인용한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세요. 정독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시험 잘 보려면. 그래서 그 부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202페이지와 20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정독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 가지면서 이제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 시민이고요. 세계 시민의 자질은 전 지구적,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가를 초월한 반성과 참여 및 연대.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인권 이런 거. 인류의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시민성을 갖춰야 된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시민과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는 현세는 물론 미래 세대 삶의 질이 함께 보장되는 사회고요. 지속 가능한 사회와 세계 시민과의 연관성. 그 상당한 연관성이 있겠지. 그래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는 세계 시민 의식 없이 실천하기 어렵고 뭐 이렇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세계 시민이 많아지면 전 지구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국가 간 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너무나도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 상식적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페이지에 여러분들 자료 속으로 202, 203페이지 그 하단에 자료 속으로 그 사례 청소년 세계 시민 선언 사례가 있고요. 탐구활동 세계 시민으로서 의식하고 행동하기 이 부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의 상징 이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3페이지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 ESSD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읽고
기억을 해두세요.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맥락을 같이 한다 라는 개념인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단원 5단원 교과서 현대의 사회 변동, 뭐 이 부분은 그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이고 이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새로 나온 교과서라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그닥 어렵지 않고 특히 5단원은 아주 쉬운 부분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반복해서 이제 교과서 모든 범위, 모든 내용 다 봐야 돼. 뭐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계속 반복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인데 내신용으로 되면 여러분들 아주 곤란하게 할 수가 있어. 아무튼 아주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주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